스루풋 콘스트레인 타임즈 2024년 7월 2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지방 균형 발전을 하려면 지방자치제를 없애야 한다는 역설이라는 제목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어저께 7월 2일 날 한국키어시협회 회장 장현태 씨를 만나서 뭐 인터뷰라기보다는 좀 알고 있는 사이니까 대화를 하는 중에 어떤 그 번뜩이는 제안을 좀 해줬습니다.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잘 안 밝히는데 서울대 아마 금속공학 쪽인지 어떤 그런 이공대 출신이고 하버드대를 나왔다고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겸손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남을 통해서 좀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카이, 항공우주 출신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관심이 있어서 계속 여기를 분석을 했었는데, 부식회계로 그 대표가 그 구속 수사까지도 받는 그런 수모를 겪고 있는데, 최근에 그 KF-21 전투기를 그 성공시키면서 곽강을 받고 있죠. 요 싱가포르에 대해서는 다음 장 내용에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이다. 마찬가지로 한국도 서울 경기의 인구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도시국가가 돼 가고 있다. 싱가포르와는 달리 한국은 제조업의 진심인 나라다. 지방자치가 역으로 한국의 균형 발전을 망쳤다는 것을 증명할 데이터는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현재의 저성장 터널을 빨리 벗어나 고소득 경제로 다시 발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뜬금없이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선 지방자치제 운영 비용을 100% 삭감해야 한다. DJ 지방자치제는 DJ 때 시작한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영삼 정부 때도 뭐 했다고 추진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기억이 확실치 않습니다만은 오로지 정권 재창출 목적 외에는 효율과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요즘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이 벤치마킹을 해야 할 도시국가가 있다면 바로 싱가포르다. 지방자치를 해체하고 중앙집권적인 경제정책의 시행은 역설적으로 지방을 균형 발전시킬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초인류 제조업에 도전해야 하고 추격하고 있는 중국을 제쳐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국은 강력한 지도력이 있는 지도자가 다시 중앙집권적인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논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대화를 논리적으로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저께 약간 좀 술을 과하게 먹었는데 정신 차리고 이런 그 갈등 해소 대립 크라우드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논리적으로 필요 조건 논리라는 겁니다. 어떤 그 해결책을 위해서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거를 제가 글로 적어 놓은 것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A. 한국의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하여는 반드시 must입니다. 중앙집권 정치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고 여러 가지 그 정치적 담론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전문가들 분께서 하나 좀 예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B. 중앙집권 정치를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D. 지방자치제를 해체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방자치제가 오히려 지방균형 발전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등등등 이런 실제 나타나는 여러 현실적인 증거들을 우리는 모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지방균형 발전을 위하여는 반드시 에, 반드시 정부 예산을 효율적 배분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도 정치적 담론으로 전문가분들이 뭔가 이유를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방 분권 정치를 위하여는 반드시 디프라임 지방자치제를 유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보수주의 정권을 제압하고 진보 정권을 재창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지방자치를 통해 외국인,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 국적도 안 쓰고 에게도 선거권을 줘서 지방선거권입니다. 승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등등 여러 가지를 또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D'의 because 원인을 아무리 제가 좋게 원인을 찾아봐도 지방에 대한 편중된 이권 카르텔 형성이란 불순한 의도 외에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 예로 하나는 또 각 지방자치별 쓰레기 소각장 설치법을 통과시킨 애들이기 때문에 환경 보호를 하자는 얘기지 대기 환경을 망치겠다는 얘기인지 뭔가 이건 카트레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 법을 만든 걸 보면은.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 미래를 위해서 얘네들이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은 자기네들이 영원히 꿀을 빨아먹을 수 있는 이권 카르텔을 하려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를 악용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저는 주장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거 없애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에 무슨 지방자치냐 하는 것이 이제 제 견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 대한 그 도시국가에서의 중앙 집권적인 효과성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일본, 싱가포르 물가 폭등에 보는 슬픈 국력차와는 이라는 제목으로 호소야 하지메라는 게 처음이란 뜻이죠. 한자로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원나라 할 때 원자. 원래 뭐 할 때 비즈니스 더하기 플러스 IT로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기야 그 앞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급기야 160엔대를 돌파한 역사적인 엔화 약세의 영향도 있어 물가 급등이 심화되고 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물가 급등에 직면한 곳이 같은 아시아의 싱가포르다. 동국의 인플레이율은 일본보다도 높고 집세는 미국의 약 1.6배, 식료 가격은 일본의 약 2배로 물가의 급등이 눈에 띈다. 그러나 같은 물가 급등에 직면해도 싱가포르와 일본에서는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그것이 뭐이냐? 넘베오라고 하는데 물가 데이터에 따르면 월세를 포함하지 않는 싱가포르의 생활비는 4인 가족의 경우 5,477 싱가포르 달러다. 일본 돈으로 약 66만 7천엔이면은 단순히 그냥 10배 해자고요. 10배를 하면은 600만 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월 600만 원 이상 되는 고소득자라고 할 수 있겠죠. 대기업 직원 아니면은 이런 정도 수준은 못 받을 겁니다. 그래서 물가가 비싸다는 미국보다도 10.5%더 높은 수준에 있는 것이다. 또 싱가포르는 집세 급등도 계속되고 있어 집세 수준은 미국에 비해 63.5%나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라면 값도 일본의 2배다. 전월세 가격은 물건이나 서비스 가격에 전가되기 때문에 이들 가격도 비싸지게 마련이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 점퍼 월세들을 내야 되니까 라면은 토핑이 없는 레귤러 메뉴, 뭐 국수로 따지면은 아니 우동으로 따지면 각기 우동이라는 표현이겠죠. 한 그릇에 1,718 싱가포르 달러. 아,
약 2천엔. 여기는 뭐가 차이가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만이 빠진 거 아닌가 모르겠네. 예. 약 2천엔 정도로 이 역시 200가량 가격이 시세다. 싱가포르 고물가에도 일본과 전혀 다르다. 경제의 성장과 그에 따른 급여 수준 상승으로 실질 부담은 크게 늘지 않는 인상이다. 최근 싱가포르에도 인재 획득 경쟁이 격화되고 있어 수요가 높은 직종에서는 더 높은 급여 인상 등이 예상되고 있답니다. 성장률이 단순히인 업종이란 싱가포르의 1인당 GDP는 9만 달러 정도로 일본의 3배 가까운 높은 수준에 있지만 여전히 경제 성장은 계속되고 있고 그 혜택이 국민에게 환원되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가장 큰 성장률을 보인 것은 호텔업이다. 성장률은 12.1%로 다른 섹터를 크게 따돌렸다. 여기에 정보통신 5.7%, 건설 5.2%, 부동산 4.9%, 음식 4.1%등 모두 고성장을 기록했다. 유일하게 제조업만 4.3% 마이너스 성장을 했답니다. 싱가포르가 세계 1위의 어떤 분야냐? 싱가포르가. 그래서 싱가포르의 재무성의 분석에 의하면 정부 지출에서 차지하는 개발 지출, 이게 디벨로프먼트 익스펜디처인데 이 비율은 약 25%에 이른다. 정부 예산의 25%가 개발 지출이라는 얘기예요. 이 수치는 많은 선진국에서 개발 지출의 비율이 저하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가운데 두드러진다. 이노베이션과 디지털화, 과속화, 연구개발 추진, 무역 원활화, 항만, 공항 투자 등 미래 성장의 원천이 되는 분야에 중점적으로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홍콩이 약화되면서 싱가포르가 상대적으로 발전을 더 빨리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초등학교 때부터 평생 교육까지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싱가포르의 인재 기반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2022년도 교육 예산은 136억 싱가포르 달러, 약 1조 5,795억 엔으로 전체 정부 지출의 13.3%를 차지했다. 한국은 교육비 지출 예산이 얼마인지 매우 궁금해지네요. 우리나라는 이제 국방비 예산이 좀 많죠. 근데 이쪽은 뭐 싱가포르는 그런 거를 걱정 안 하는 데니까 그런 차이도 있긴 있겠습니다. 외화 준비의 운용 이익 중 일정 비율은 세입 항목의 네트 인베스트먼트 리턴즈 컨트리뷰션 NIRC로 활용된다. 그래서 싱가포르는 소득세나 법인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기로 유명한데 이 NIRC야말로 세율을 낮게 유지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다. 이런 거를 처음 접하는 지식이 되겠네요. 이렇게 싱가포르 도시국가에 대한 장점, 또 정치 하는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들이 청량 결백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쓰리 저기 뭐 3M 뭐 부사장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싱가포르 아시아존 본사가 이 아시아존은 싱가포르에 있는데 싱가포르가 왜 그렇게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고 계속 발전할 수 있냐면은 공무원의 청렴도인데 어느 민간 기업보다도 공무원들에게 높은 급여를 주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정을 할 생각을 안 한다. 만약 부정을 하면은 아예 그냥 사형 같은 아주 강한 뭐 약간 어떻게 생각하면은 싱가포르도 독재국가 비슷한 거긴 하죠. 물론 선거에 의해서 지도자가 뽑아지고 있는데 옛날에 싱가포르 그분의 이름을 잊어버렸네.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아들이 싱가포르 총리에 도전한다 하는 뉴스도 한 얼마 전에 좀 작년인가 어디에서 읽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TCT
스르프 콘스트레인드 타임즈를 운영하는 그런 목적 중에 하나가 기업의 그 스르프 실전 분석을 하면서 여유 시간이 좀 생겨가지고 녹화하고 또 올리고 하는데 중간중간 여유 시간이 있어서 이런 그 스르프 콘스트레인트 타임즈를 또 하게 되는데 콘스트레인트 타임즈의 그 주요 그 해보고 싶은 것은 이 과학의 발전 단계 중에서 첫째 분류 역량,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상관관계 수립 역량, 이런 과학의 발전 단계를 골드랩 박사가 이제 그 제약이론 에세이에서 소개한 것을 제가 이제 학습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관관계 수립 역량이란 것은 사회 인문과학 출신들, 뭐 정치, 뭐 인문 이런 쪽에 있는 전문가들은 이거에 그 아주 그 높은 역량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많은 지식이 필요하고 많은 통계가 필요한데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대개는 통계를 걸러내서 다양한 그래프와 표를 작성하고 그 중에서 패턴이나 공통적인 추세를 찾아내는 능력이 강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연성의 의구심이 있고 불충분한 정보 수집이 아닐까. 다른 결과를 낸다면은 그래서 상관관계의 약점은 어떠한 변수가 간과되면 상관관계가 무효로 드러날 수도 있게 합니다. 그 고유의 한계는 불행하게도 원인과 결과의 단계를 촉발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어떻게라는 질문이 관심의 중심입니다. 이 단계는. 그래서 저도 세 단계 과학적 사고방식으로 결과, 원인, 결과의 과학적 사고방식으로 접근해 보고자 하는 의도가 있고 이런 스르프 콘스트레인트 타임즈를 운영하면서 제 자신도 논리력을 좀 발전시키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 원인, 결과의 과학적 사고방식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원인을 찾았는데 그 원인이 인격 모독적이고 인신 공격적인 것이라면은 그 원인은 원인으로서 포기하고 다른 객관성이 있는 원인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의 그 무슨 그 럭셔리 그 핸드백 이런 사건들에도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죠. 어, 자, 이제 논리도 또 중간에 한번 또 좀 제가 작성한 게 있는데 계속 7월 2일자 뉴스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위기 대응할 인구전략기획부 탄생, 정무장관 신설, 여가부는 유지한다. 손덕호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정부조직 개편 방안 발표, 이달 중 관련법 개정안 제출 예정, 인구부 장관이 사회부총리 담당하고 교육부 장관은 부총리에서 제외한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부 소속 자문위로 변경되고 정무장관이 부활이 되고 야당 상대 업무 등을 담당한다. 저출생 고령사회 대응, 인력, 이민 등 인구정책 포괄 관리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되지만 구체적 정책과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한다. 출산, 아동, 노인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일, 가정, 양립 정책은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동시에 시행하고 가족, 청년 정책은 여가부가 그대로 맡는다. 인구전략기획부에는 문화인식 개선 전담부서가 설치되며 대변인은 실장급이 맡는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B 때 있었던 특임장관 11년 만에 정무장관으로 부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폐지하겠다고 했던 여가부는 없어지지 않는데 그 이유는 여야 협상 과정에서 보훈부 격상 내용만 살아남고 여가부 폐지 내용은 빠진 정부조직법이 작년 2월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구 전략 기획부를 만든다고 저출생이 해결된다고 저는 보지를 않습니다. 선진 산업국에서의 인구 감소는 자연현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계속
제가 언급을 하고 있고 문화인식 개선에 통일 문화인식을 넣어야 하지 않을까. 산업인력 및 이민정책은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이민청은 법무부 산하일 것이고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오늘 되게 제가 바빴네요. 어, 이거를 기록으로 개인 거지만은 좀 남겨놓고자 합니다. 질병분류기호 21.8 2023년 제가 그 처방받은 그 처방전의 약을 보면은 그룹화정 850ml 아침 식사 전 복용, 테이스정 5mg짜리 아침 식사 전 복용, 내신화정 25mg 아침 식사 전 복용, 요게 아침에 먹던 거고, 리피딜 슈프라정 160g과 그 다음에 다이아백스 X 아서방정 1000ml짜리 알약인데 되게 커요. 이건 저녁 식사에 두 알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검사를 오래간만에 해보니까 조금 그 콩팥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약간 위험 수위에 조금 약간 다다랐다.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 처방전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까지는 그래도 잘 관리했습니다. 얘기하고. 그래서 새로 처방받은 게 자디앙 듀오정 5/850mg 1키라고 돼 있는데 요 1키가 그 1000mg의 약자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침 저녁 식전 복용, 저녁 식전 복용을 하라. 신규 처방약입니다. 트리테이스정은 그대로인데 아침 식사 전 복용하고 리피딜 슈프라정도 바뀌지 않았고 저녁 식사 후 복용하는 거다. 그 식전 복용과 식후 복용이 각각 또 틀리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새로 처방된 거는 식전, 아침 저녁 식전에, 그러니까 요게 식사 전 복용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식후에 있어가지고 더 관심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처방전에서 빠진 거는 그 빨간 글씨로 된 것이 이제 이번 처방전에 제외됐는데 이게 4개월치를 그 처방을 해줘요. 1년에 한 3번 정도 갑니다.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거 뭐 개인적인 거지만은 당뇨가 그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러니까 걸린 거는 제 죄죠. 걸린 거는 그렇게 또 좀 그게 다 술 때문에 온 것 같습니다. EU 빅테크의 천문학적 과징금 예고 유튜브 권 기자 이름이 독특하네요. YTN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빅테크의 가치를 조사하는 유럽연합 EU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 메타에도 천문학적인 과징금 부과 예고. 이래 가지고 매출의 10% 과징금을 매기면은 현재 기준으로는 18조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액수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 트럼프 재임 시절 이후에 구글 규제를 비판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심각한 통상 마찰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유럽은 자체 그런 그 빅테크 기업이 없는 뭐 있을까요? 근데 미국에 그냥 다 들어가는 거죠. 요즘에 그 천연가스, LNG 가스도 그 다 미국산 거, 러시아 거 이제 줄이고 미국이 그렇게 유럽에 100% 거의 100% 수출을 한다고 그러는데 가스에 대해서 아니 물론 이제 북해 유전이나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따로 있지만은 미국이 그렇게 돈을 버니까 인플레가 안 될 수가 없고 금리가 높게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이제 자꾸 생각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연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건데 6월 물가가 2.4%면은 많이 안 올랐다 이런 거라서 환호하는 시장이다. 3년물 국채 금리 같습니다. 3.1%대 중반. 채권 분석이라고 유준하 기자가 2대1리 저는 채권에 대해서 솔직히 몰라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중간 제목을 보면은
국고 3년물 금리 5.0 bp 내린 3.1575%, 157%, 장중 매수세 몰리며 금리 하락폭 확대가 됐고, 외국인이 3년은 단기 국채고 10년은 보통 장기 국채죠. 국채 선물 나란히 순 매도를 했다. 팔았다. 싸게 하는 총재 인하 고려 범위 진입한 물가, 올 8월 금통에서 기준금리 인하 전망, 글쎄요, 내릴 수 있을지. 장 마감 후 파월 미 연준 의장 발언을 주시한다. 미국이 안 내리면 우리도 내리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국채에 대해서 배운 거는 국채 금리가 5bp 내 하락을 했는데 국채 금리가 내려간다는 것은 가격이 상승한다는 의미다라는 것을 제가 약속을 해놓은 거니까, 금리가 내려간다 그러면은 반대로 국채 가격은 올라간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해본 사람은 그 피부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자꾸 헷갈리고. 총재 언급한 2.4%대 진입, 인하 기대감 확대가 되고 있다, 이런 거를 또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몇 년물 국채인지 모르지만은 계속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는 국채 금리가 내려갈 때 채권 가격은 올라간다, 이런 거를 상식적으로 좀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논리적으로 해볼 수 있을까? 충분 여건 논리라는 겁니다. 만약 물가가 2.4%대 예상치보다 하락했다면은, 그러면은 3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고인플레는 금리를 상승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 이펙트 코즈 이펙트면은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게 된다. 그러면은 3년물 단기 국채 가격이 상승한 거죠, 지금. 요렇게 좀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 요런 식으로 기자가 글을 써낸다면은, 매우 논리적이고 똑똑한 사람이네 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IQ 2자리 간신히 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좀 만들어 본 겁니다만은 똑똑하진 않습니다. 저보고 친구놈들도 네가 아는 게 뭐 있니? 항상 그렇게 이제 놀리는 맛에 또 그것도 듣는 저도 재밌고, 그렇게 이제 비판을 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또 이상하게 그게 듣기 좋은 그런 소리들이에요. 친구니까 할 수 있는 얘기겠지만요.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도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수사 검사 등 4명 탄핵안 발의, 정치 독과점의 횡포라고 저 같으면 기자가 정치 독과점의 횡포, 이걸 제목을 앞에 놓고 민주당 이재명 수사 검사 등 4명 탄핵안 발의, 이쭉 했는데, 민주당의 주장은 강백신 검사, 김영철 검사, 어미중 검사, 옛날 얘기까지 그냥 쫙 들어매기면서, 그리고 강백신, 어미중 검사 두 사람은 이재명 대표를 백현동, 대장동 의혹 사건 등으로 수사 담당했다는 것 때문에 괘씸죄로 해서 이 야당 자식들이, 이제 새끼라고 한 거 자식들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볼까요? 야, 이런 제명이 똘마니들, 싱하밍 중국 대사 중국으로 갈 때 그냥 같이 데려가라고 내가 어저께인가요? 그저께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박상용 수원지검 검사에 대해서는 불법 대북 송금 의혹, 그러니까 이재명을 다 고발했던 그런 검사들을 탄핵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대표에게,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 아니, 자기가 진실을 고백하는데 그게 무슨, 아니, 그게 잘못, 난 이해가 안 됩니다. 민생은 뒷전에 둔 거대 야당의 치졸한 행동에 대해서 이러려고 국민들이 거대 야당을 만들어 주었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일본과 한국을 오가는 이 컨설턴트가 있는데 그 사람 글을 중에서는 내가 한국을 떠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총선 결과가 그게 하나 중에 한이었다. 한국 국민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느냐고 실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뭐 경제계 출신이니까 정치에서도 독과점의 횡포를 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뭐 하나 몰라? 이런 거 왜 그 좀 그렇게 비유를 해서 좀 얘기를 해보지 그래요. 자, 우크라이나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되네요. 이 전투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의 죄수들은 높은 가격의 석방을 제안했습니다. 러시아와의 싸움에 동참합니다. 사진만 이게 AP 연합통신에서 이 철조망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풀려나와서 이제 훈시를 받고 교육을 받기 시작하는 과정이고 나중에 교육을 받아가지고 전투복을 입고서 이제 점검하고 이런 우리나라 이런 거 많죠. 무슨 보통 중사, 상사 이런 분들이 이제 정신교육도 하면서 그 이제 그 점검, 이 전투 나갈 때 점검 이런 거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훈련하는 모습, 요런 그 집차는 그 이 장갑이 되어 있는 것은 이제 군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어저께인가 제가 소개한 것은 M1301 미국의 현재 그 분대용 그 전투용 차량은 이런 카바를 다 없애가지고 승하차를 신속하게 해서 속도전을 하겠다. 그런데 어떻게 보호할 거냐? 그거는 공중전 이런 거로 사전에 그 도시 전투 거기를 때려놓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니까 신속하게 자꾸 하차해가지고 이 매복 내지는 이렇게 그 엄폐, 엄호 이런 거를 해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겠어요. 이것은 사방이 딱 뚫려진 데 있기도 하고 그런 훈련들을 지금 하고 있네요. 죄수였지만은 국가를 위해서 너희들이 이좀 봉사를 물론 생명은 보장할 수는 없다. 이 전쟁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를 위해서 죄를 지어서 이 감옥에 갔었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이 반성의 그 길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미얀마에서 쌀을 정해진 가격 이상으로 판매한 혐의로 체포된 수십 명 중 일본인 임원이라는 제목으로 이것도 연합통신에서 보도를 했는데 요즘 비가 많이 오니까 요게 이제 그게 뭐냐 그러면은 일본에 가면은 이온몰이라고 해서 이온 오렌지라고 약간 편의점 성격으로 그걸 운영하는 마트 같아요. 음, 미얀마에 이제 이런 그 사진을 했는데 위반은 가사마취를 포함한 11건의 경우 6개월에서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는 벌금과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임원급인데 2024년 7월 1일 월요일 미얀마 양곤의 이온 오렌지 슈퍼마켓 밖을 한 사람이 걷고 있다는 뭐 걷고 있나요? 걷고 있나? 요 사람 한 사람을 위에서 또 그렇게 설명을 하네요. 미얀마 군정이 쌀을 공식 규제 대상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판매한 혐의로 현지 기업인 수십 명과 함께 일본 기업인 한 명을 체포했다고 국영 언론이 월요일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온 오렌지의 이사인 가사마치 히로시가 구금되었다고 한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미얀마와 따뜻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우리나라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 옛날 대우 인터내셔널이 그 미얀마 가스전 개발에 성공해가지고 또 거기서 그 영업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그 섬유 기업들이 많이 미얀마 공장 근데 일본 공장이 더 많다 그러죠. 그 섬유 계통 그런 공장이 그런 뉴스들이 지금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 외무장관을 했던 우리 하야시상 관방장관으로 지금 계속 또 정부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대사관 등을 통해 가지고 그를 위한 필요를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고 현지 당국에 일본인의 조속한 석방을 요구할 것이다. 그래서
음, 뭐 중국에서도 스파이 간첩 혐의로 된 사람도 많지만은 이렇게 그 외국에 많이 사업을 벌리고 있는 데서 우리나라는 미얀마의 그 슈퍼마켓 그 저기 GS25나 CU 그다음에 뭐 이런 데가 나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일 많이 유명한 거는 그 이 몽골 그 울란바토르 수도에 한국인지 몽골인지 모르게 그냥 한국풍이 돼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이온몰에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구경만 해봤어요. 구경만. 우리나라 그 스타필드 이온몰 흉내내가지고 건물을 진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일본이 흉내내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타필드 그 하남시에 있는데 좀 여러 번 가봤었는데 주로 그 거기에 문고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그다음에 먹는 그런 식당들도 많은데 주로 식당 가가지고 한강을 조망하는 경치를 보면서 이런 걸 해봤는데 뭐 그런 것도 생각이 납니다. 자, 그런데 에스토니아는 나토가 도착하기 전 2주간 러시아와의 공격에 맞서 버틸 수 있다고 밝혔다. 미아 얀코비치가 인사이더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에스토니아가 그 발트해 삼국 중에서 맨 위에 있는 나라 같은데 아주 러시아하고 그냥 직접 붙어 있어가지고 맘만 먹으면은 러시아가 그냥 공격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래가지고 한 2주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버틸 수 있는데 나토군이 2주 안에는 들어와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에스토니아는 또한 GDP 대비 우크라이나의 다른 어떤 나라보다 많은 군사 원조를 제공했다. 인구가 얼마 안 되는 나라죠. 우리나라 뭐 지방 도시 어떤 그 정도 인구뿐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동시에 러시아와의 국경에서 약 10마일 떨어진 터커프어가 말하는 훈련 기지에는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군대가 자주 주둔하고 있다고 스페인 언론은 보도를 했다. 훈련을 시키는 것 같아요. 직접 전투에 안 나가지만 2022년 국방부는 올해 인도될 미국산 하이마스로 발음이 되더라고요. 다연장 로켓포 6기를 구매했다고 발표. 6기, 야 돈이 없으니까 로켓포 6기를 구매했다. 에스토니아는 또한 국경을 보호하는 드론 장벽을 건설하는 6개국 연합의 일부지만은 이에 대해 세부 상황은 이제 그 드론이 이제 미래 전쟁에 이게 드론이 떠가지고 자폭도 하고 무슨 공격호는 이런 게 있다면은 그냥 가가지고 부닥쳐가지고 아주 그냥 드론 장벽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공중전도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것까지 지금 하는 게 미래 전쟁의 양상이고 그래도 안 바뀌는 것은 대륙에서의 전쟁은 참호전은 어쩔 수 없이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이 뭔가 왜 안 넘어가나? 김정은과 밀착하는 푸틴의 행보는 미국 못지않게 중국에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크리스 파넬라가 인사이더에서 이것도 보도를 했는데 쟤도 생각했던 거하고 유사한 그런 글이 되겠어요. 한국의 한 고위관리가 말했는데 중국에도 나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쭉 뭐 풀어나갔는데 빅터차 전략국제연구소 CSIS 아시아 담당 수석 부소장 한국 석자는 이 관계는 미국만큼이나 중국에도 좋지 않다. 그러니까 북한하고 러시아가 상호 그 원조 조약을 통해 가지고 중국의 그 이 만주 쪽을 그 이 포위하고 있는 꼴이 되는 거니까 깝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조 말대와 같이 러시아의 남하에 비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남하를 막는 것은 일본이었다. 현재는 누가 러시아의 남진을 막을 것인가? 그러나 과거와는 지경하게 변했다. 한반도는 러시아의 LNG가 필요하다라고 물론 이제 미국산 세일가스를 하고 있지만은 그게 러시아가 남한까지도 한국까지도 그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 설치되기 전까지는 브라디보스톡이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해상 운송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또 우리나라 그
하나오션에서 만든 그 쇠빙선 LNG 그 선이 있죠. 최초로 만들었다는데 그러니까 북극의 얼음도 많이 녹기 때문에 쇠빙에 가면서 그 먼 야말반도에서 그걸 뺑뺑 돌아가지고 알래스카 그 미국과의 경계선 그 해협을 지나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오고 그것이 다시 이제 그 한국 울산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 일본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거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이거를 그 러시아가 그 에너지 준다고 배짱을 또 튕기면은 그때는 미국께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러진 못할 거예요. 러시아가 한국에다가 LNG 가스를 팔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푸틴이. 그러니까 북한한테 일단 잘해가지고 언젠가는 북한을 경유한 파이프라인이 우리 남한까지 오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미국도 서로 용인을 하는 그런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또 논리구조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좀 얘기를 해봅시다. 만약에 북로 상호 원조 조약이 체결이 되면 그러면은 남북 경협이 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러시아 야말반도 LNG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는 뭐냐? 미국의 세일가스 항상 대체 가능하다는 다른 결과가 있다 이게요. 그래서 한반도 평화 공전이 가능할 것이다. 러시아가 북한하고 또 그 원조 조약을 했으니까 좀 이렇게 그 서로 좀 변할 수 있는 그게 LNG 가스 때문에 이 한반도 평화가 올 수도 있다. 세상은 어떤 단순하고 뭔가 이 갑작스러운 요소에 의해 가지고 정세가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경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중국 공해상의 기록적인 풍력 터빈 설치로 역사를 쓰다. 얼마나 커질지 궁금하게 만든다. 엄청난 풍력 발전소를 그 광둥성 해안에 18메가와트급 풍력 터빈을 설치했다라고 TCD라고 해서 또 쿨다운해서 이 환경에 관한 신문인 것 같습니다. 사라 원프리가 그 보도를 했는데 매년 3만 6천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가지고 이게 또 그 태양광하고 풍력 이게 발전에 또 중국이 현재 독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쟁 업체로서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데가 좀 대항을 해가지고 뭘 좀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이런 분야에 또 경쟁력을 또 발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 뭐 이것저것 또 그려보고 하는 바람에 좀 작성이 늦었습니다만은 스루프 콘스트레인드 타임즈가 논리로 뭔가 뉴스들을 우리가 해서 좀 논리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데 제 스스로 배우려고 그러고 그걸 배우면서 그거를 제가 발표하면서 또 뭐 의견을 계신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 한국 사람이 너무 감성과 직관력으로 뭔가 의사결정을 빨리빨리 하는데 우리가 좀 부족한 게 좀 서구의 이 논리, 합리적인 논리적인 그런 사고방식들은 또 배워야 될 것은 배워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